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어지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EU, 유럽연합은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GDP 기준으로 가장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어떤 경제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유로존에 있는 인구가 이렇게나 많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EU에 있는 국가가 19개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조차도 표현이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앞에서 우리가 강의 노트 보셨던 거를 다시 돌아보면 이제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서 EU에는 19개 국가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유로화를 쓰는 국가가 유럽 연합 국가 중에 19개 국가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국가들이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제 2016년에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투표 결과 그 과반수가 넘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했죠.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이긴 했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쓰는 국가여서 이제 유로존에는 포함이 안 되었던 국가이지만 아예 이제 유럽연합조차도 탈퇴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지금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어떤 그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어떤 협상 뭐 앞으로 뭐 무역이나 어떤 뭐 경제나 그런 거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국이 유럽 연합을 나가는 것을 이제 영국 중에 가장 큰 그 브리튼이라는 섬이고 이제 그리고 그 브리튼이라는 게 가끔씩은 영국을 그냥 지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로 그 exit이라는 영어 단어랑 합쳐서 Brexit라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했었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속 유럽연합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살펴볼 때는 헷갈리잖아요. 아니요, 유럽에 있으면서 유로화를 안 쓰는 국가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이 이제 EU의 회원국이긴 하지만 모든 EU 회원국이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ESCB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ESCB라는 것이 유로화를 쓰지 않는 유럽 연합에 있는 회원국들 이제 그리고 유로화를 쓰는 회원국들을 모두 ESCB라는 것은 그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까지도 모두 합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요 ESCB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서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의 연합을 유로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로 시스템과 유로화를 쓰지 않는 이쪽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모두 합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요 ESCB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요 ESCB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 19개 회원국을 유로 시스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여기 ESCB에서는 포함을 다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유로 시스템 안에 ECB랑 그 NCB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피겨 1번이 이 ESCB에 속하는 국가들을 모두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여기 28개 NCB들 그리고 이제 가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ECB라는 것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ECB의 자산 아니 뭐 자본은 28개 회원국들이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ECB의 밸런스 쉿은 NCB에 의해서 이제 소유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share라고 나와 있는데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ECB의 지분은 그 자국의 국민 인구수 그리고 GDP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분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CB의 지분은 5년마다 혹은 이후에 새로운 국가가 새로 가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지분율이 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ECB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랑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 이렇게 요게 이제 독일이 1순위, 이제 그 다음이 지분율 가진 거가 이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유럽과 관련한 이슈 아니면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이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여기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ECB에서도 가장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은 ECB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닝 카운슬이라는 것이 있고 이규제큐티브 보드라는 것이 있고 제너럴 카운슬이라는 것 세 가지가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역할과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ECB가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오히려 이게 FRB보다 이 ECB 쪽을 더 조금 깊게 다루고 있어서 이제 이번 14단원을 통해서 한번 ECB가 그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인 이제 Governor Council이라는 것은 ECB에서 통화정책,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어떤 담당하는 기구가 ECB에 있는 Governing Council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Governing Council은 Monetary Policy, 유로존에 있는 Monetary Policy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거버널 카운슬의 장은 누가 하는 거냐면 ECB의 장 그리고 꼭 이제 카운슬 멤버들이 만나는 게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2주마다 2주를 주기로 이제 계속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 만나는 것 중에 이제 월 초기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이제 이 거버닝 카운슬에서 이제 그 달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그 전체 유로존의 경제나 통화 정책하고 맞물려서 운영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한 것을 ECB 중에서 이 거버닝 카운슬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점은 이게 지금 그 ECB에서 어떤 의사결정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투표권을 통해서 뭔가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요 4개의 투표권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14개 국가가 11개의 투표권, 그래서 합쳐서 15개의 보팅 라이트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기구가 ECB 안에 있는 Executive Board가 되겠습니다. Executive Board는 어떤 일상적인 결정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6명으로 멤버가 구성이 되는데 ECB의 프레지던트랑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리고 또 기타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6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6명으로 구성된다. 뭐 이런 숫자까지는 애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ECB에서 남아있는 세 번째 기구가 요 제너럴 카운실입니다. 같은 제너럴 카운실의 멤버는 또 뭐 요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 제너럴 카운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EU 멤버 그에 속해 있는 국가들 그리고 NCB들의 어떤 뭐 협력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이 제너럴 카운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계속 뭐 경제, 금융과 관련한 통계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한다든지 연간 보고서 같은 것을 발행을 한다든지 어떤 NCB들 사이에 어떤 어떤 회계 규칙 같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보고와 관련된 기준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점에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EU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유로를 쓰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EU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이 유로화를 쓰게 되면 이제 그때에는 ESCB라는 게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너럴 카운실 같은 것도 이제 그래서 모든 EU 국가가 다 유로화를 쓰게 되면 이제 트랜지셔널 바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ECB에서 어떻게 통화 정책을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목표는 이제 EU 국가들 안에 있는 회원국들의 물가 안정,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서포트하는 역할, 그리고 시장 경제를 독립적이고 개방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모니터리 펄러스를 가져가는 것이 경제 성장 그리고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니터리 펄러시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ECB는 요 98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ECB가 생기면서부터는 각 국가에 있는 NCB들이 하던 역할이 ECB로 넘어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ECB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NCB에서는 따르는 역할, 뭐 그렇게 어떤 역할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ECB에서의 지분율을 살펴봤던 것처럼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가장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많이 출자를 해서 지분율이 높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유럽의 재정 위기 때에 이제 이 독일의 분데스방크 중앙은행, 독일의 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ECB랑 이제 분데스방크, 독일의 중앙은행이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투입을 해야 되냐라는 것으로 이제 독일의 중앙은행은 불만이 이제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ECB랑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대립을 하거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요 물가 안정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율이 대략 2% 이하가 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CB에서 밑에 여기 3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자율을 이제 세팅, 그러니까 어떤
변동을 조작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를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eposit Facility Rate라는 이자율, Refinancing Rate라는 이자율, 그리고 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라는 이자율, 뭐 이런 이자율들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율 2%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Refinancing Rate는 유로 시스템에 있는 초단기, 그러니까 하루짜리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 Refinancing Rate라고 하고, 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는 유로 시스템에 속하는 은행들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을 요 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Deposit Facility Rate는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한테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요 Deposit Facility Rate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ECB에서는 이제 요런 공개시장 조작, 그리고 스탠딩 퍼실리티, 그리고 어떤 지준율 같은 거를 조정하는 것, 이제 요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모니터리 팔러시와 같은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각각이 뭔지를 이 15단원, 16단원 이거를 쭉 배우면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선 이 미니멈 혹은 require, reserve requirement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은행이 중앙은행에 최소로 예치를 해둬야 되는 고객, 예금 적금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스탠딩 퍼실리티 같은 수단은 우선 ECB가 이런 거를 정책 수단으로 쓰는구나 라는 것만 지금 이번 학기에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이제 이게 뭐지 라는 거는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계속 써오던 통화 정책을 이제 유지하거나 뭐 조절하기 위한 수단들, 이제 요 세 가지를 썼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거 예전에 쓰던 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전통적,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조치, 어떤 정책 수단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단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 ELA라든지, 그다음에 뭐 Quantitative Easing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요런 어떤 것들이 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안 썼지만 새롭게 사용하게 된 정책 수단들입니다. 금융에서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쭉 써오던 수단을 컨벤셔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언컨벤셔널이라고 하면 어떤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것들을 요 언컨벤셔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ELA라는 거는 뭐냐면, 급격하게 지급 불능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기관에게 일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것이 ELA라고 합니다. 그리고 퀀터테이티브 이징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용어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어떤 국공채 같은 것들을 쭉 시장으로부터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시장에 있는 국공채를 쭉 사면서 그 국공채는 이제 중앙은행으로 딱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 국공채를 사는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이 시장에 쭉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모니터리 서플라이, 그리고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비전통적인 수단의 하나가 이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퀀터테이티브 이징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PP라든지 뭐 S&P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퀀터테이티브 이징,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통화를 공급을 하기 위한 수단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y 툴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사용하는
일시적인 수단, 어떤 비전통적인 수단들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요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들이 도입을 했고 지금도 유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풀리게 하려는 거죠. 더 쉽게 대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ECB에서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ECB는 그 ECB도 있지만 그 자국에 있는 NCB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ECB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것에 실제 집행을 하는 것, 실제 어떤 뭔가 일을 하는 것은 시장을 막 그 움직이거나 하는 실제 작동하는 거의 업무는 이제 각 NCB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기 글로벌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EU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는 유로를 쓰고 또 어떤 국가들은 유로를 안 쓴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개 유럽 국가들만 유로화를 쓴다. 왜 이러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유로화를 쓰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빼앗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은 유럽 연합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안 쓰려고 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ECB가 있고 또 NCB들이 같이 있죠. 그리고 ECB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뭔가 정해진 것을 이렇게 통보를 하면 이제 각 NCB들은 따라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 자율성이 조금 침해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유럽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그 어떤 특정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또 그게 이익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도 유로화를 안 쓰는 국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 속해 있으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통화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ECB 그리고 유럽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